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장르가 약간 스릴러 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교수는 진료실 복도 끝에서 며느리의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손에는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에 있는 건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은 팔 바깥쪽이 까져요. 어머님은 안쪽에 멍이 있습니다. 뭔가를 막으려고 팔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혜원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발소리만 들리면 숨을 몰아쉬며 몸이 굳던 시어머니, 이웃들이 효자라고 칭찬하던 그 남편.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남편이 진단서를 파쇄기에 넣는 것을 문틈으로 봤습니다. 시어머니 방석 솔기에서 나온 찢어진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집 안천장에 달린 4개의 눈? 은 누가 달았을까요? 그리고 금고 맨 아래에서 나온 30억짜리 봉투. 3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11월의 아침 공기는 유리창 안쪽까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원은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 3년 차, 이 집에서 아침을 차린 날이 벌써 1000번을 넘었지만 요즘처럼 손끝이 저린 아침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의 명의로 된 32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선대 어른의 흑백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 집의 공기만 달라져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울릴 때였습니다.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명희의 어깨가 갑자기 위로 솟구쳤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무릎 위에 얹혀있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명희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혜원이 급히 다가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님, 숨을 좀 천천히 쉬어보세요. 천천히요. 제가 물 떠다 드릴까요? 명희는 대답 대신 혜원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어머님, 손 좀 놓으세요. 아파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명희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애미야, 문 잠갔니? 네, 문이요? 어머님, 이제 곧 태연이 들어올 시간인데요. 그 말을 듣자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강태연이 들어서자 명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이 텅 비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태연이 구두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희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집에 신을 벗고 들어와요? 우리 아들 아직 안 왔는데. 어머니, 저예요. 태연이. 우리 아들은 키가 이만해요. 아직 학교에서 안 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또 이러시네. 여보, 어머니 오늘 약은 챙겨드렸어? 드렸어. 아침에 다 드셨어. 혜원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반이나 흘리고 저녁 내내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혜원은 확신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 혜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태연이 먼저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봐. 이 교수님이 그쪽에서 제일 알아주는 분이래.
태연이 휴대폰 화면을 혜원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석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걸 아는 사람 통해서 다음 주로 당겼어. 어머니 일인데 돈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당신도 회사 바쁜데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봤어. 바쁘긴 뭐가 바빠. 나 하나 키우느라 우리 어머니 손톱이 다 닳았는데. 혜원은 그 순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토요일마다 태연은 명희의 휠체어를 밀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날도 화단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 좀 봐. 저런 효자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아주 지극정성이야. 우리 아들놈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치고 끝인데. 강 사장, 어머니 좀 어떠셔? 태연은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제 얼굴은 아직 알아보십니다. 고생이 많아, 정말. 고생은요. 어머니가 저 하나 키우신다고 시장 바닥에서 20년을 사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혜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명희의 손이 팔걸이를 얼마나 세게 움켜쥐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기침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진료실 앞까지 왔을 때 태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난 여기서 기다릴게. 급한 통화 하나만 하고. 같이 안 들어가? 아들이 있어야 교수님이 더 자세히 물어보실 거 아니야. 혜원이 되물었습니다. 태연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머니가 눈치 보시잖아. 그러면 검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가. 당신이 며느리니까 더 객관적으로 봐주실 거야. 나 없이 나온 결과라야 나중에 어디 가서도 말이 되지.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얼른 들어가. 말은 참 반듯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명희의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최 교수는 안경 너머로 명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희요. 올해 연세가요? 72.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아시겠어요? 몰라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건물 같으세요? 몰라요. 명희는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 3개를 불러드릴게요. 나무, 자동차, 모자. 따라 해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네, 잘하셨어요. 잠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데 조금 전 최 교수가 불러준 단어 3개를 다시 물었을 때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습니다. 나무, 자동차, 모자. 최 교수의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것은 다 기억하는데 날짜와 장소를 묻는 문항만 전부 틀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틀리는 게 아니라 틀리기로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혈압 좀 재겠습니다. 소매 좀 걷어주세요. 괜찮아요. 나 아무데도 안 아파요. 금방 끝납니다. 잠깐만요. 최 교수가 명희의 팔을 잡는 순간 진료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팔뚝 안쪽에 손가락 자국처럼 남은 시퍼런 멍이 줄지어 있었어요. 양쪽 손목에는 무언가로 오래 묶여 있었던 것 같은 자국이 띠처럼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쩌다 이러셨어요? 넘어졌어요. 손목은요? 그것도 넘어졌어요. 간호사 대신 남자 전공의가 다가서자 명희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안으로 말아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본 사람만이 하는 자세였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나가 계세요.
최 교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 광경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자주 넘어지세요? 자주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검사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최 교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피 검사하고 약물 검사, 그리고 전신 사진도 찍겠습니다. 머리 사진은 오늘 찍고요. 저기 교수님, 원래는 인지 검사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남편이 예약할 때 그렇게 보호자분, 최 교수가 혜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오늘 다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검사부터 하시죠. 결과는 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몸에 물이 심하게 모자란 상태였고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피가 묽어져 빈혈도 심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방받은 적이 없는 수면 진정제 성분이 몸에서 나왔습니다. 가슴 사진에는 오래전에 부러졌다가 저절로 붙은 갈비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 사진에는 중증 치매 환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뇌에 쪼그라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추가 검사를 받으러 검사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마자 최 교수가 혜원을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복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최 교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혜원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장 경찰부터 부르세요. 혜원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라니요. 어머님 몸에 있는 건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최 교수가 봉투를 든 혜원의 손을 꾹 눌렀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팔 바깥쪽이 까집니다. 어머님은 안쪽에 멍이 있어요. 이건 막으려고 팔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손목 자국은 묶인 자국이고 갈비뼈는 부러졌다가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붙었습니다. 거기다 처방한 적도 없는 잠오는 약이 몸에서 나왔어요. 혜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님은 치매신데요. 그래서 온 건데요. 머리 사진 봤습니다. 치매 흔적이 없습니다. 네, 어머님은 병이 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병든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혜원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 안에서 밟아야 할 절차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도 지금 결정하세요. 혜원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30분 뒤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112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2사람이 그날 오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로비에서 상황을 눈치챈 태연이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태연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 몸에 손을 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예, 누가요? 진정하시고 앉으시죠. 제가 지금 앉게 생겼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졌었다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진작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태연은 조사관 앞에서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혜원만이 그 어깨가 한 번도 들썩이지 않는다는 걸 봤습니다. 우는 사람의 어깨는 저렇게 반듯할 수가 없거든요. 조사관이 명희를 별실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의자에 앉자마자
유리창 밖 복도를 살폈습니다. 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명희의 시선과 태연의 시선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몸에 있는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조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무릎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타일이 미끄러워서. 손목은요? 그것도 넘어지면서 문고리를 잡았어요. 약은요? 처방받지 않은 약이 나왔는데요. 내가 옛날 약 남은 걸 몰래 먹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랬어요. 늙으면 잠이 없어져요. 어머님, 누가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바로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어요. 명희의 손가락이 치마를 움켜쥐었다 폈습니다. 아드님하고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명희의 입꼬리가 애써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참 잘해요. 세상에 그런 아들 없어요. 어머님, 나는 집에 갈래요. 우리 아들이랑 집에 갈래요. 혜원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당사자가 분리를 거부하면 강제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대 판정은 보류됐고 사례관리 대상으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돌아서던 조사관에게 태연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끄러운데요. 말씀하세요. 제 아내가 어머니 재산에 욕심이 좀 있습니다. 태연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6개월 전 태연이 직접 데려가서 받아둔 혜원의 신경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불안장애 처방 이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걱정돼서 제 손으로 병원에 데려갔던 겁니다. 요즘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요. 밤에 누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고 제가 어머니를 때린다고 하고요. 오늘 신고는 병원에서 들어온 겁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아내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조사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현관에서 혜원의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어머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얼굴이 반쪽이야. 얼른 씻고 좀 누워. 응. 근데 여보. 왜? 교수님이 오늘 검사를 몇 가지나 하신 거야? 이게 다 뭐야? 그러면서 태연의 눈은 혜원이 손에 든 진료기록 사본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검사 항목 하나하나를 세는 눈이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하라는 대로 했어. 그렇겠지. 당신이 뭘 알겠어. 태연이 씩 웃으며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다가 새벽 1시가 넘어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파쇄기가 종이를 씹는 소리가 짧게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혜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 교수가 써준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 사본이 잘게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이어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머리 정밀 검사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네, 김명희 환자 보호자입니다. 다음 주 검사 취소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좁은 데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셔서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는 요양병원 부설 의원으로 진료를 옮기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접니다. 어머니, 그것 말인데요. 진단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희의 건강수첩을 펴더니 몇 장을 뜯어내고 미리 인쇄해 둔 종이로 갈아 끼웠습니다.
혜원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출근한 뒤 혜원은 명희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발치에 놓인 방석 솔기가 뜯어져 있었어요. 그 틈에서 찢어진 달력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떨리는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이 모르게 해라. 가짜 증여 서류다. 혜원이 그 종이를 든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명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가짜 서류가 무슨... 명희는 종이를 낚아채더니 혜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쉿! 그리고 천장 쪽으로 눈을 굴렸습니다. 침대 머리맡을 향해 달린 화재 경보기. 혜원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건 경보기가 아니라 카메라라는 것을요. 침대 발치는 다행히 그 각도 바뀌었습니다. 혜원은 0.5초 만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따 창문 활짝 열어드릴게요. 바람 좀 쐬셔야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심에는 죽 써드릴까요? 호박죽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 죽 먹자.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혜원은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집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2개, 주방에 1개, 명희 방에 1개. 모두 4개였고 전부 집 안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물건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화장실 전체, 다용도실, 침대 발치, 거실 화분 뒤 기둥. 거기가 눈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명희의 낡은 폴더폰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는 태연의 휴대폰과 사무실 딱 2개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마저 태연이 서재에 넣어두고 있었죠. 부부 통장은 입출금 알림이 태연의 휴대폰으로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카드도 계좌이체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은 명희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결혼할 때 받은 예물 반지를 꺼내 손수건에 쌌습니다. 오후 2시 혜원은 거실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틀어놓고 자기 휴대폰을 소파 위에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금은방에서 반지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사모님, 이거 물건 좋은 건데 파시게요? 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현금으로 주세요. 카드 안 되고 현금만요? 네, 현금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구도심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먼지 앉은 진열장 앞에서 혜원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짚었습니다. 저거 하나 주세요. 몰래 달아놓은 카메라 찾는 거요.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비슷해요. 무선 신호를 잡아내는 탐지기 하나, 자물쇠가 달린 가죽 수첩 하나,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선불 휴대폰 하나. 이 전화 개통하면 누가 알 수 있나요? 본인 명의니까 본인만 아시죠. 문자도 여기로만 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전부 현금으로 드릴게요. 전부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원은 장바구니 밑에 숨겨온 검은 봉지를 다용도실로 가져갔습니다. 세탁물 투입구 안쪽에 손을 넣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밥솥을 열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고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드라마 봤어. 2편이나 봤네. 요즘 나오는 거 재밌더라. 혜원이 국그릇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땠어? 저녁에 고등어 구웠어. 당신 좋아하는 걸로. 어머니는? 아까 죽 드시고 주무셔. 오늘은 하루 종일 조용하셨어.
잘했네.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그런 말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해. 밥 식어.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남편보다 더 잘 웃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신고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퇴근한 태연이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문에 이거 하나 달자. 그게 뭔데? 밤에 어머니가 자꾸 나오시잖아. 지난주에도 새벽에 현관문 열려고 하셨어. 밖에 나가시면 큰일 나. 태연은 명희의 방문 바깥쪽에 손바닥만 한 쇠걸쇠를 달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안전 때문이야. 알지? 응, 알아.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쇠의 나사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희의 약통은 거실 유리장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문이었고 열쇠는 태연의 열쇠고리에 걸렸습니다. 약도 이제 내가 챙길게. 당신이 실수해서 2번 드리면 어머니 큰일 나. 내가 언제 2번 드렸어? 안 그랬지.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말끝마다 걱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집의 문은 하나씩 잠겼습니다. 명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눕는 것도 소파로 옮겨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꾸 일어나시면 넘어져요. 그냥 앉아 계세요. 2달 사이에 명희의 종아리는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혜원이 부축하면 무릎이 접히듯 꺾였습니다. 혜원은 명희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만들면 도망갈 수도 없고 법정에 설 수도 없으니까요. 태연이 출근한 화요일 낮이었습니다. 혜원은 다용도실 세탁물 투입구에서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탐지기를 켜자 작은 화면에 초록색 막대가 떴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밑으로 손을 넣자 막대가 위로 확 튀었습니다. 혜원은 몸을 낮추고 식탁 상판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10원짜리 동전만 한 검은 물건이 껌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락의자 아래에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명희 방으로 들어가 콘센트 커버를 살짝 들쳤더니 그 안에도 똑같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떼어내는 순간 태연은 알게 될 겁니다. 혜원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죽 수첩을 꺼내 위치만 적었습니다. 식탁 밑, 안락의자 아래, 어머니 방 콘센트 안쪽. 글씨를 적는 손끝이 떨렸지만 혜원은 끝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혜원은 태연의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낮에 태연이 실시간으로 집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일도 없었어요. 대신 밤 10시가 넘으면 태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날 찍힌 영상은 전부 서재 안에 검은 상자 하나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침내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낮에 한 모든 행동은 그날 밤 남편의 눈앞에서 다시 재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목소리를 평소보다 2배로 키웠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빨래 널러 가요. 베란다에 있을게요. 이불 좀 털게요. 창문 열어요. 오늘 반찬은 콩나물 무침이랑 갈치조림이에요. 혼자서 집안일을 중계방송하듯 떠들었습니다. 밤에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지루해서 빨리 감기를 누르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진짜 대화는 화장실에서만 했습니다. 혜원은 세면대 물을 끝까지 틀어놓고 명의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물소리가 벽을 타고 웅웅 울렸습니다. 명의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집 전화 없어졌다. 우편물 전부 태연 사무실로 간다. 세무사도 관리인도 은행도 태연이 도장 들고 다 처리한다. 혜원은 다음 장을 넘겨 물었습니다. 건물 월세는요? 명의의 볼펜이 종이를 뚫을 듯 눌렸습니다. 이미 태연 통장으로 바뀌었다. 혜원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통째로 아들 손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은 다시 적었습니다. 병원에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명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만에 글씨가 나왔습니다. 3주 전에 태연이 사진을 보여줬다. 네가 언제 어디로 다니는지 다 찍혀 있더라.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는데 내 친정어머니 계신 요양원 주소였다. 혜원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명의가 볼펜을 주워 다시 쥐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법원에서 나를 정신병원 다친 병동에 보내겠다고 했다. 거기서는 아무도 못 나온다고 했다. 혜원은 스케치북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소리가 울음을 다 삼켰습니다. 명의가 혜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태연은 명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잠깐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그으셔야죠. 손이 안 움직여. 움직여요. 아까는 잘하셨잖아. 자, 다시. 종이 넘기는 소리, 도장이 인주에 눌리는 소리. 똑같은 소리가 매일 밤 40분씩 반복됐습니다. 혜원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모르고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태연의 고모 순자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연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형님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태연은 명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날달걀 하나를 꺼내 명의의 밥그릇에 톡 깨뜨려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명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드셨잖아요. 안 먹어. 치워. 어머니. 명의는 결국 밥그릇을 밀쳐냈습니다. 노른자가 터져 식탁보 위로 흘렀습니다. 순자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 형님. 왜 이러세요? 고모. 요즘 이러세요. 밥도 손으로 드시고 어떤 날은 옷 입은 채로 주무세요. 태연이 냅킨으로 식탁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병원 모시고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요. 세상에. 재작년 내 환갑 때만 해도 얼마나 정정하셨는데. 고모,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원의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려고요. 친척 되시는 분 한 분이 어머니 상태를 적어주셔야 된대요.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보신 대로만 적으시면 돼요. 혜원은 국을 뜨는 척하며 그 종이를 받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낯선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태연은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관리하게 되면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이 전부 막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서류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명희가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젓가락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 안 줘. 죽어도 안 줘. 그 건물은 너의 아버지가 목숨하고 바꾼 거야.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희의 눈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다 못해 서슬이 펄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태연을 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연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건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재산 탐냈으면 벌 받아 죽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태연아,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 순자가 태연의 팔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형님, 아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는데 어쩌시려고 그래요? 고모,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병이 그런 걸 어떡해요. 태연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혜원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젖어 있는데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알만 샜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현관 도어락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휴대폰 앱 하나에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이제 열쇠 없어도 돼. 편하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다 설정해놨어. 태연이 외출 모드라는 것을 켜두면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갔습니다. 30초 안에 그가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집안에서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었습니다. 명희 방문 바깥의 걸쇠도 같은 앱으로 열고 잠겼습니다. 법이 그래서인지 안쪽 손잡이 자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경보가 울리는데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명희는 자기 방에 갇힌 사람이 됐습니다. 혜원은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나가는 순간 남편이 알게 되는 몸이었습니다. 신고라는 카드는 이미 한 번 써버렸고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혜원이 집을 비우면 이 집에는 명희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생각이 혜원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묶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바깥에는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태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지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아래쪽 낡은 백과사전 뒤에 검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명희가 화장실에서 종이에 적어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번, 2번, 3번.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은 손전등 대신 선불폰 화면 불빛으로 서류를 비췄습니다. 맨 위에 증여계약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은 김명희, 받는 사람은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는 인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등기를 대신 신청하게 하는 위임장도 있었습니다. 명의가 직접 발급받은 적 없는 인감증명서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가서 떼어온 서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긴 순간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을 넘겨받은 즉시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먼 나라에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회사 계좌였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적어놓은 메모까지 꼼꼼했습니다. 건물을 빼앗고 그 건물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더미를 다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맨 아래에서 봉투 3개가 나왔습니다. 혜원은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험증권 3장이었습니다. 사망보험이었습니다. 보험에 든 사람 이름 자리에 정혜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 자리에는 강태현 하나뿐이었습니다. 3장을 합치니 30억이었습니다. 혜원의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태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드는 연금저축인데 세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혜원은 남편이 짚어주는 곳마다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태연이 혜원의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 확인 전화라고 했습니다. 혜원은 그때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무슨 전화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순서대로 다시 넣고 봉투를 맨 아래에 깔고 금고 문을 닫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책장 앞을 정리하고 서재를 빠져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뭐해? 목이 말라서. 당신은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태연이 웃으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서재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손잡이의 각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혜원은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자. 태연이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컵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원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환풍기를 켰습니다. 선불폰으로 보험 조회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자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사망보험 3건. 전부 살아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혜원은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약서 사본을 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계약자가 태연으로 돼 있으니 서류를 신청하는 순간 보험회사에서 태연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새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입꼬리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웃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나가려면 오늘 저녁에도 웃어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원은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도어락 아래쪽 배터리 커버를 손톱으로 살짝 밀자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건전지 폼에 얇은 쇠 열쇠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비 열쇠였습니다. 혜원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휴대폰을 거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혜원은 열쇠를 도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주일을 다시 머릿속에 펼쳤습니다. 태연은 일요일 오전마다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15년째 빠지지 않는 모임이라고 자랑하던 자리였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1시가 다 돼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상하게도 외출 모드를 켜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으니 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오전 9시 혜원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3분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일요일 오전 딱 그 4시간이 이 집에 뚫린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아침 태연이 골프채를 싣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혜원은 움직였습니다. 배터리 커버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희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2시간만 나갔다 올게요. 물이랑 죽 여기 놨어요. 어디 가니? 어머님 편들어줄 사람 찾으러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원은 그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골목에 낡은 열쇠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노인이 돋보기를 올려 쓰고 열쇠를 살폈습니다. 이거 요즘 잘 안 쓰는 건데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급해요. 5분이면 돼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쇳가루가 떨어졌습니다. 혜원은 그 5분 동안 문밖만 쳐다봤습니다. 현금 8,000원을 내고 열쇠 2개를 손에 쥐었을 때 혜원은 처음으로 숨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혜원이 찾아간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명희의 낡은 수첩 맨 뒷장에 적혀있던 주소를 통째로 외워둔 곳이었습니다. 전에 명희를 돌봤던 요양보호사 박미자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손바닥만큼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명희 어르신 며느리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가세요. 선생님, 혜원이 문틈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갈비뼈가 부러졌었대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붙었대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혜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해 진단서, 약물 검출 결과지, 그리고 금고 안에서 봤던 서류를 기억나는 대로 옮겨 적은 종이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쇠사슬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반지하 방은 볕이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믹스커피를 타서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도둑년이 됐거든요. 미자는 컵을 내려놓고 2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어르신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 그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내가 훔쳤다고 조사받고 유치장 문 앞까지 갔었어요. 그래서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취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봐준 거라면서. 미자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러대요.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자격증 날아가고 나는 이 나이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두꺼운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붙인 스크랩북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짧은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회사 돈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혼자 다 뒤집었었고 그 사람은 조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이 끝나 있었습니다. 혜원은 기사 아래쪽 이름을 봤습니다. 그 회사의 다른 동업자 자리에 강태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를 내가 모셨어요. 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 전날 자기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일 태연이 만나기로 했다고. 다 정리하고 오겠다고요. 그 말을 직접 들으신 거예요? 내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죽었어요. 혜원의 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미자는 그러고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태연이랑 결혼 2달 앞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비 오는 날 밤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다른 차는 없었대요. 미자가 사진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큰 보험을 들었대요. 그리고 사고 3주 전에 차를 정비소에 맡겼었고요.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원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을 만졌습니다. 금고 맨 아래에서 나온 봉투 3개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30억? 혜원은 그 자리에서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을 업고 나가서 아무데나 숨어버릴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으면 찾아올 것이고 찾아오면 이번에는 병원도 경찰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으면 죽는 건 나와 어머님이었습니다. 혜원은 컵을 내려놓고 미자를 봤습니다. 선생님, 저 도망 안 갈 거예요. 뭐라고요? 증거를 잡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미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미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흘 뒤 혜원은 시장 뒷골목 2층 사무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어깨가 넓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돈 관련 사건만 20년 했습니다. 지금은요? 잘렸어요. 수사 자료를 밖으로 흘렸다는 이유로요. 강 실장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가져간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던 강 실장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3가지만 지키세요. 말씀하세요. 첫째, 연락은 사모님 이름으로 만든 그 전화기로만 하세요. 남의 이름으로 된 전화 쓰면 사모님이 범죄자가 됩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남편 몰래 도청기 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모님이 감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셋째가 그겁니다. 남편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기록만 노리세요. 강 실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꼭 기록을 남깁니다. 자기가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그게 결국 목을 조릅니다. 강 실장은 서랍에서 손가락만 한 저장 장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재 컴퓨터에 꽂으면 파일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혜원이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강 실장이 처음으로 혜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온 건 법정에서 증거로 못 씁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건 증거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강 실장이 저장 장치를 혜원의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이걸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엔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진짜 물건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법정에서 삽니다. 혜원은 그 작은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작전 날은 토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은 흐리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지하 주차장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태연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10분 뒤 아파트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1203호 차주님,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하 2층 통로가 막혔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갔다 올까? 혜원이 물었습니다. 됐어. 당신은 어머니 봐. 태연이 슬리퍼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혜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지하 통신실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관리소장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12층 라인의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지방 카메라 4대의 빨간 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혜원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24분. 혜원은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미리 외워둔 대로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진행 막대가 떴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 이름이 붙은 회사의 돈 흐름표, 증여계약서 원본 파일, 그리고 음성이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이 수백 개였습니다. 태연이 명희와 나눈 대화를 자기 손으로 녹음해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남겨두는지. 그 다음 폴더를 열었을 때 혜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표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마트, 수요일 오후 3시 은행, 금요일 오전 11시 미용실. 혜원 자신의 일주일이 요일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옆칸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지나다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 폴더에는 자동차 정비소와 렌터카 회사를 검색한 기록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혜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가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진행 막대가 90%를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는 태연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앞에 세워둔 흰 차 말인데요. 몇 호차예요? 잠깐만요. 그 차량은 저희 등록 차량이 아닌데요. 등록이 안 됐다고요? 방문 차량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끊고 승합차 번호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집안에서 혜원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면서 그 기계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으니까요. 혜원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진행 막대가 100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장 장치를 뽑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용도실로 뛰어들어가 세탁물 투입구 안쪽 깊숙이 저장 장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집어들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 차 뺐어? 혜원이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은 걸레질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 뭐 흘렸어? 국물이 튀었나 봐.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혜원은 걸레를 문지르면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서재 안에서 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손을 대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연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온통 다른 글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 프로그램을 새로 고치는 작업이 그 시간에 돌아간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혜원이 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약을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지방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되감기를 하던 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시 24분부터 2시 36분까지 화면이 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12분이었습니다. 태연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라인 인터넷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 예. 오후에 통신 점검이 있었어요. 12층 라인 잠깐 끊겼습니다. 기록 남아 있습니까? 작업 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연은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혜원의 가방을 전부 쏟아 바닥에 늘어놨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다 빼서 뒤집었습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2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뭐 찾아? 당신 반지 못 봤어? 예물 반지. 혜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 부어서 안 껴져서 어디 넣어뒀는데. 왜? 아니, 그냥. 태연은 20분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용도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넣는 그 좁은 구멍 속에 이 집을 무너뜨릴 물건이 들어있다는 걸 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혜원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혜원은 천장을 보며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혜원이 물을 마시러 나오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낮에 서재 앞에서 뭐 했어? 혜원의 손이 컵 손잡이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서재 앞? 바닥 닦았잖아. 거기 뭐 흘릴 게 있었어? 어머님 죽그릇 들고 가다가 흘렸어. 왜 뭐 없어졌어?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명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바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휠체어가 벽 쪽으로 밀리면서 명희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낮에 며느리가 서재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모른다. 모른다고요? 어머니는 요즘 아무것도 모르시네. 태연이 바퀴를 더 눌렀습니다. 명희의 발등이 발판에 끼어 눌렸습니다. 명희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손님 오세요. 그날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태연아, 어머니가 도장 한 번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그러면 저도 이럴 일 없잖아요. 혜원은 문밖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혜원의 머릿속에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꼭 기록을 남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식탁 밑에도 안락의자 아래에도 그리고 지금 저 방 콘센트 안에도 동전만 한 녹음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태연이 자기 손으로 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방에서 나오는 말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 파일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헛소리를 한다고 우기려면 그 녹음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혜원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연이 방에서 나왔을 때 혜원은 따뜻한 꿀물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셔. 당신 요즘 잠 못 자잖아. 뭐야, 갑자기. 내가 요새 당신 얼굴만 보면 마음이 안 좋아. 회사 일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혜원은 남편이 평소에 쓰던 말투를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부드럽고
걱정이 가득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일은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만 믿어. 태연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컵을 받아들고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다. 당연하지. 나 말고 누가 당신 걱정해. 혜원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굴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흘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방을 든 남자 하나가 태연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어진 50대 남자였는데 눈이 심하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제 좀 놔드리려고. 요즘 밤에 소리 지르시잖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야? 이 형님이 의사야. 걱정 마. 혜원은 그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명희가 침대 위에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싫어. 나 안 맞아.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태연이 명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혜원은 현관 옆 배전반 앞에서 차단기 손잡이를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까 세탁기랑 전자레인지 같이 돌렸더니 이런가 봐. 내가 밖에 나가서 볼게. 가만 있어. 어머니 붙잡아. 어둠 속에서 명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팔에 찔러 넣으려던 주사기를 손으로 밀어냈고 액체는 명희의 팔이 아니라 옷 속에 넣어둔 흡수패드로 쏟아졌습니다. 몇 초 뒤 불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들어갔나? 의사가 빈 주사기를 들고 갸웃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침까지 주무실 거예요. 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혜원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옷 다 젖었네. 갈아입혀 드릴게. 혜원은 명희의 옷 속에서 젖은 패드를 꺼내 미리 준비해둔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랫감 사이에 끼워 다용도실로 가져갔습니다. 세탁물 투입구 안쪽 저장장치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더러운 구석이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연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여보, 수요일 오전에 손님 오셔. 누구? 공증인이라고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분이야. 10시에 오실 거야. 무슨 서류?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거.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별 수 있어? 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등기소 접수하고 다음날 은행 일 보면 끝나. 혜원은 밥알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이라도 좀 사놓을까? 그래. 그리고 그날은 어머니 씻겨서 옷 좀 단정하게 입혀놔. 응, 알았어. 태연이 방으로 들어간 뒤 혜원은 개수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도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틀, 남은 시간이 이틀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혜원은 다용도실에서 저장장치를 꺼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환풍기를 켠 다음 선불폰을 바닥에 놓고 파일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전송 막대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다 보내지 못해 3번에 나눠 보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넘어갔을 때 시계는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변기 뚜껑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 실장에게서 답이 온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물건 잘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잠 못 잘 겁니다. 강 실장은 사무실에 앉아 밤새 계좌 흐름을 종이에 그렸습니다. 태연이 세워둔 그 낯선 나라의 회사는 혼자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남의 이름 통장과 얽혀 있었고 그 통장들은 강 실장이 현직에 있을 때 쫓다가 놓친 조직의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볼펜을 던지고 담배를 물었습니다. 새벽에 강 실장은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이 된 후배였습니다. 선배,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묻지 마라. 묻지 말라니요. 이거 그냥 못 씁니다. 안다. 강 실장이 서류를 밀어놨습니다. 이건 증거로 쓰라는 게 아니야. 어디를 파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야. 지도요? 계좌는 네가 영장 받아서 직접 털어. 통화 기록도 네가 따. 나는 손 안 댄다. 후배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선배, 이거 사실이면 사람이 몇 명 죽은 겁니다. 3명이야. 그리고 4번째가 지금 그 집에서 밥 짓고 있어. 여기에 병원에서 나온 것들이 얹혔습니다. 최 교수가 써준 소견서와 상해진단서, 처방받지 않은 약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남아있던 사례 기록. 한 조각씩은 힘이 없던 종이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미자는 오래된 건물 3층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명의와 30년을 알고 지낸 변호사였습니다. 작년에 태연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잘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김명희 여사님 일로 왔습니다. 누구시죠? 어르신 모셨던 요양보호사입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회원의 수첩 사본과 지퍼백에 든 젖은 패드를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수첩을 넘겼습니다. 카메라 위치, 녹음기 위치, 날짜별로 적힌 일들. 읽어 내려가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제정신인가? 변호사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명의 인감증명서가 최근에 남의 손으로 발급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이미 법원에 어머니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넣어둔 것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김명의 본인을 판사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남편분 유언장을 써드린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재산이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죠. 화요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사팀장과 형사 넷, 그리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파트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도면 위 식탁 자리를 짚었습니다. 공증인이 본인 확인을 시작하고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준비만 하다 말았다고 빠져나갑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하려던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도장이 찍히면요? 그때는 가짜 서류를 진짜로 쓴 게 됩니다. 어머니 손을 억지로 잡아서 찍었으면 강요까지 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맞춥니다. 진입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도어락을 억지로 열면 시간이 걸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인 혜원이 안에서 걸쇠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만약 혜원이 문에 닿지 못하면 그때는 영장을 들이대고 문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녹음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혜원이 그 대화에 끼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차 따라주고 과일 깎으면서 저건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등기까지 하는 거냐고도 물으시고요. 대답을 안 하면요? 할 겁니다. 그 인간은 아들 노릇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선불포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앞치마 안쪽에 넣기로 했습니다. 혜원은 마이크 부분이 천에 눌리지 않도록 5핀으로 고정하는 연습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혜원은 명희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명희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아침에는 더 흐린 척 하세요. 밥도 흘리시고 사람 못 알아보는 척도 하세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이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전까지는 절대 버티지 마세요.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희가 볼펜을 빼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적었습니다. 가짜 서류는 아무 힘 없어요. 어머님 손을 억지로 잡는 그 장면이 필요해요. 명희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명희가 매일 먹는 약, 여벌 속옷과 겉옷, 현금 봉투, 그리고 최 교수가 써준 상해진단서 원본, 가방을 다용도실 투입구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것만 들고 뛰면 됐습니다. 그날 새벽 명희의 방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혜원이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명희가 침대 난간을 2손으로 잡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3초를 못 버티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명희는 숨을 고르고 다시 난간을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휠체어에 묶여 살면서 다리는 이미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밤마다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혜원은 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명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2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물을 틀어놓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희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원의 손은 설거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 손이 겹쳐지자 이상하게도 떨림이 멎었습니다. 명희가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혜원도 입모양으로 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물소리만 한참 동안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11월 말인데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뚫고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을 뜬 채 아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쌀알이 개수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 오늘 하루만. 8시에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표정을 바꿔봤습니다. 웃는 얼굴, 걱정하는 얼굴, 슬픈 얼굴. 혜원은 그 뒷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씻겨드렸어. 옷도 갈아입혀드렸고, 정신은? 혜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침에 나보고 누구냐고 하시더라. 태연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잘 됐네. 그 한마디에 혜원은 손에 쥔 행주를 꽉 짰습니다. 명희는 거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연분홍 니트를 입은 모습이 여느 할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동자만은 흐리멍덩하게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놓아주자 손으로 밥을 집어 흘렸습니다.
태연이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오세요. 조금만 앉아 계시면 돼요. 명희는 대답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9시 40분, 혜원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앞치마 안쪽에 선불폰을 넣고 옷핀으로 마이크 부분을 고정했습니다. 몇 번이나 연습한 대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혜원은 볼을 2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태연이 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뭐해? 머리 좀 만졌어. 손님 오신다며. 그래, 잘했어.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든 60대 남자였습니다. 공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든 순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연이 오늘 옷 잘 입었네. 고모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형님은 좀 어떠셔? 순자가 명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순자예요. 명희는 순자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나. 순자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짜 나도 못 알아보시네. 태연이 한숨을 쉬며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정도예요. 혜원은 부엌에서 쟁반에 찻잔 넉 잔과 깎아둔 배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혜원은 손목에 힘을 주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태연이 현관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컥. 태연이 현관 이중 잠금 장치를 안에서 걸었습니다. 이어서 거실 창문의 블라인드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둑해졌습니다. 밝던 거실이 노란 전등, 불빛만 남은 상자처럼 변했습니다. 혜원의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혜원은 쟁반을 들고 나가 유리 테이블에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누를 수 있도록 수십 번 연습한 자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짧은 진동이 배에 닿았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의 이어폰에 이 방의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좀 드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혜원이 공증인 앞에 잔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실례지만 오늘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가요? 공증인이 태연을 힐끗 봤습니다. 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신 답했습니다. 증여계약서야. 어머니 건물을 넘기는 거. 어디로 넘기는 거야? 당신 앞으로? 회사 앞으로?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아. 회사 이름이 뭔데? 당신은 몰라도 되는 거야. 혜원은 배 한 조각을 포크에 꽂아 순자 앞에 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고모님도 오늘 서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봤다고 이름만 적으면 된대. 고모님, 그 회사 이름이 뭐래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던데. 순자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태연아, 뭐라 그랬지? 태연이 서류철을 열며 회사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끝나요. 내일은 은행일 보면 되고요. 오늘 바로 넘어가는 거야? 응. 오늘 접수하면 오늘 날짜로 잡혀.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찬물이 잔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형사 넷이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회사 이름과 등기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태연이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를 순서대로 늘어놨습니다. 증여계약서, 인감위임장, 등기 신청 위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를 올려놨습니다. 혜원은 그 종이를 봤습니다. 명의가 한 번도 동사무소에 간 적이 없는데도 발급돼 있는 종이었습니다. 공증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명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태연이 명의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공증인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대신 드릴게요. 아, 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명의는 창밖만 봤습니다. 공증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저기 강 사장님, 이 정도 상태면 제가... 선생님, 태연이 낮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증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의 옆으로 갔습니다. 붉은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 좀 펴세요. 싫어. 명의의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연이 명의의 손목을 움켜쥐고 억지로 손가락을 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명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순자가 어정쩡하게 일어섰습니다. 태연아, 살살해라. 고모,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 태연은 명의의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은 채로 인주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앞치마 안쪽 마이크가 배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도장 밑면이 붉은 인주에 눌렸습니다. 직!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원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 서류를 통째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찻잔이 넘어지면서 유리 테이블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혜원은 뒤로 물러서면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어머님은 동의하신 적 없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저 인감증명서는 어머님이 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반년 동안 이 집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도장 찍은 것도 남편이 어머님 손을 억지로 잡고 찍은 거예요. 다 봤어요. 공증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류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자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애미야, 왜 이래? 무슨 소리야 대체? 혜원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쇠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팔 하나가 목을 감았습니다. 어딜 가? 태연의 팔이 혜원의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혜원은 두 손으로 그 팔을 잡아 뜯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네가 뭘 아냐고. 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짐승 소리처럼 붙었습니다. 혜원의 손이 겨우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이 밖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대. 형사 넷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형사가 태연의 팔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태연이 바닥에 얼굴을 박고 엎어졌습니다. 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을 붙잡고 기침을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명희와 30년을 알고 지낸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도 함께였습니다. 상담원이 곧장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블라인드가 하나씩 걷혔습니다. 닫혀있던 거실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팀장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재 금고가 열리고 서류 뭉치가 상자에 담겼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영상이 쌓이던 검은 상자가 뽑혀 나왔습니다. 공증인의 가방도 그 자리에서 압수됐습니다. 천장에서 카메라 사대가 떼어졌습니다. 식탁 밑, 안락의자 아래, 콘센트 속에서 동전만 한 녹음기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회원이 손가락으로 위치를 짚어줄 때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유리장식장 자물쇠가 뜯기고 약통이 통째로 담겼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태연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제 아내는 정신과 다니는 사람이고요. 조용히 하세요. 진단서 있어요. 병원 기록도 다 있다고요. 저 여자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태연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셨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나보고 효자라고 했어요. 형사 한 사람이 압수한 검은 상자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사가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방 안에 태연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장 한 번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또 다른 파일을 눌렀습니다. 입 열면 법원에서 정신병원에 쳐넣는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헛소리 하실 때 제가 답답해서 말이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녹음해서 자기 손으로 보관한 파일이었습니다. 혜원은 벽에 기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꼭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공증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뭘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저 사람이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냥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알고 하셨다는 겁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획 돌려 공증인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명희가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번 미끄러져 다시 앉았습니다. 명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명희가 두 발로 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명희가 한 걸음을 뗐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째에 몸이 휘청했습니다. 상담원이 달려가 명희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명희는 상담원에게 기댄 채로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애가 내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밤에 나를 가뒀어요. 어머니,
전화기도 뺏었어요. 내가 걸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했죠? 나는 지금 내 이름도 알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알아요. 며느리 이름도 알아요. 정혜원이에요. 형사 하나가 명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 바깥에 달린 쇠걸쇠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서랍에서 나온 낡은 폴더폰을 열어 전화번호부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딱 2개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셔야겠습니다. 순자는 소파 아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자기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으로서 김명희의 상태를 적어달라고 해서 써준 그 종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고모님, 나중에 조사받으실 겁니다.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명의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술만 달싹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태연이 두 형사에게 양팔을 잡힌 채 일으켜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태연이 고개를 돌려 혜원을 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혜원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손자국이 벌겋게 남은 채로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뭐? 기록 남기는 거.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화단 앞에서 효자라고 칭찬하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태연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그날 바로 응급분리 조치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최 교수가 있는 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최 교수가 명희의 팔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명희가 최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혜원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사진을 찍는 동안 혜원은 고개를 들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와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건지 다른 것 때문인지 혜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해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카메라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태연이 붙잡혀간 그날 경찰서 유치장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태연은 조사실에서 20일 동안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판을 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종이를 한 장씩 내려놓을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죄목은 길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든 죄,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쓴 죄, 어머니를 방에 가둔 죄, 어머니를 다치게 한 죄,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죄, 그리고 아내의 목을 조른 죄까지. 법정 서기가 죄목을 읽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집에서 실어온 상자들을 다 뒤지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먼 나라 회사로 돈이 흘러나가려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회원의 요일별 외출 시간을 정리해둔 표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와 렌터카 회사를 밤늦게 검색한 기록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 3건의 원본 서류가 나왔습니다. 글씨 감정 결과가 나온 날 형사가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명은 사모님이 직접 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요? 연금저축인 줄 알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가요?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받은 사람 목소리가 사모님이 아닙니다. 혜원은 수화기를 든 채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국을 끓이던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자기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도요. 남편분 목소리로 확인됐습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문제는 서류를 속여 만든 죄와 보험을 속여든 죄로 정리됐습니다. 혜원의 외출 시간표와 정비소 검색 기록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해칠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경찰이 따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달에 옛 사건 하나가 다시 열렸습니다. 비 오는 밤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세상을 떠난 여자. 태연과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태연의 옛 통장을 뒤지자 사고 3주 전에 나간 돈이 하나 잡혔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여자의 차를 손봤던 정비소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일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갔을 때 남자는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8년을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7달째에는 또 하나가 열렸습니다. 혼자 회사 돈을 다 뒤집어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끝난 동업자 사건이었습니다. 죽기 전날 태연을 만나기로 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남긴 글씨를 다시 감정해 보니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졌던 회사 돈과 태연이 세운 그 먼 나라 회사의 첫 자금이 액수까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가 이쯤 왔을 때 강 실장이 서류 하나를 들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자기를 경찰복에서 벗겨낸 그 사건. 수사 자료가 밖으로 흘러나갔다며 자기 목을 쳤던 그 일. 그 뒤에 태연의 자문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그날 밤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서 빠진다. 선배,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강 실장이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냐? 원한 있는 놈이 증거를 만들었다고 하겠지. 선배, 내가 없어야 이게 깨끗해져. 나머지는 네가 해라. 강 실장은 그 뒤로 재판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9달째 사람을 시켜 해쳤다는 죄와 회사 돈을 빼돌린 죄가 더해졌습니다. 여러 사건이 한 재판으로 묶였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 앉았습니다. 최 교수는 그날 진료실에서 본 것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팔 안쪽에 난 멍의 모양, 손목에 남은 자국, 처방한 적 없는 약,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저절로 붙은 갈비뼈. 마지막에 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나와 처음 조사 때 명의가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했습니다. 유리창 밖에 아들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크랩북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도둑년 소리 듣고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 하려고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나와 8년 전 받은 돈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자기가 서명한 종이가 어디에 쓰이려던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 말고 울음이 터져 재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명희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부축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에게 재산을 주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명희는 피고인석을 한번 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왜 처음 조사 때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서요. 명희의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 애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 계신 요양원 주소를 보여줬어요.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라고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14개월쯤 지난 봄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을 노려봤지만 이제 그 눈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려 했던 공증인은 자격을 잃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함께 사라졌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먼 나라 회사와 얽혀있던 사람들도 따로 붙잡혔습니다. 혜원은 형사재판과 함께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0개월쯤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태연이 여기저기 숨겨둔 재산에는 미리 손을 써서 묶어두었기 때문에 판결문이 종이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실제로 혜원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넣어두었던 태연의 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명희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되돌렸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원래대로 바꿨습니다. 태연이 앉혀놓은 사람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세무사도 건물관리인도 은행 담당자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면접을 봐서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제 내 도장은 내가 찍는다. 명희가 새 도장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명희의 다리는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 10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땀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만하자고 해도 명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 가을이 올 무렵 명희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청에서 하는 꽃 가꾸기 수업과 붓글씨 교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날 붓글씨 교실에서 명희가 쓴 글자는 자기 이름 석자였습니다. 김명희.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자는 도둑 소리를 벗었습니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냈고 자격증도 되찾았습니다. 명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 다시 와서 나 좀 봐줄래? 어르신, 월급은 전보다 많이 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마. 미자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비실이 2군데 있고 층마다 문이 하나 더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삿날 명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자기 방까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하얀 천장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강 실장은 그 집의 보안 장치를 봐주는 일만 맡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현관과 창문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법이나 서류에 관한 일은 전부 명희의 오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강 실장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늘 금방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 자리입니다. 혜원은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업자의 가족과 비오는 밤 사고로 떠난 여자의 부모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안 밝히십니까? 혜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들으면 그분들이 또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실 테니까요. 한동안 순자와 친척들이 병실과 새집을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왔다가 앉으면 슬며시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는 세 번째 방문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는 받았어. 이제 그만 와. 형님,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명희는 병원에 부탁해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척들에게 맡겨두었던 모든 일 처리 권한이 이제 아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그 뒤로 초인종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은 그해 가을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힘들지 않겠니? 어머님도 60 넘어서 붓글씨 시작하셨잖아요. 그건 놀이지. 저도 놀이처럼 할게요. 혜원은 웃으며 책을 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혜원의 등이 곧았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와 어른 학대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혜원은 말했습니다. 이듬해 봄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혜원은 법원에서 물건 하나를 돌려받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전자상가 먼지 앉은 진열장에서 현금을 주고 산 그 수첩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쓸 사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혜원은 원본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희 앞으로 되돌아온 상가 건물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생겨 있었습니다. 명희가 꼭 가꾸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화분마다 이름표가 꽂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가 홍차를 내왔습니다. 찻잔 3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설탕 안 넣었어요. 잘했어. 요새 단계 물려. 어머님, 여기 바람 좋네요. 세 사람은 낮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도심의 지붕들이 보였고 봄바람에 화분잎이 흔들렸습니다. 혜원이 가방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풀고 마지막으로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카메라 4대의 위치, 녹음기 3개의 위치, 날짜와 시간, 남편이 몇 시에 서재에 들어갔는지까지 적힌 글씨들,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종이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로 안에 넣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종이 끝을 물고 천천히 번졌습니다. 가죽 표지가 오그라들며 검게 변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그때 병원에서 왜 도망 안 갔니? 혜원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손이 제 손목을 잡으셨잖아요. 명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님 손이 얼마나 세던지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혜원이 자기 손목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명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죽여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등을 쓸어줬습니다. 수첩이 다 타고 재만 남았을 때 바람이 한번 불어제를 흩었습니다. 세 사람은 남은 홍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기울고 옥상에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한 걸음씩
이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소리에 온몸이 굳었을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혜원은 명희를 봤습니다. 명희도 혜원을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좋네요. 명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저녁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는데 이번에는 손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것을 숨겨야 할 이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아우트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명의를 가둔 것은 방문 바깥의 쇠걸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혜원을 묶어둔 것도 잠긴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을 두고 나 혼자 나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을 살린 것은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화장실에서 나눈 짧은 글씨 몇 줄, 방석 솔기에 숨겨둔 찢어진 달력 조각, 현금으로 산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넘기지 않은 어느 의사의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른 한 분이 갑자기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 그 어른의 손목을 살펴봐 주세요. 나이 들어 그런 거라는 말로 덮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명희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